안녕하세요. 오늘 유전자 너머의 세계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된 경북대학교 생명공학부 유홍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다양한 연령대의 대중에게 강연을 준비하다 보니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말씀을 드려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유전과 후성 유전학이라는 이러한 연구 영역을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유전자가 무엇인지 그것을 소개하고 이 유전자에 대해서 이렇게 현대 생명과학이 어떻게 많은 관심을 갖고 발전을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그 화면의 가운데서 보이는 동상 다들 아시나요? 네, 오기스트 로댕이 만든 생각하는 사람이란 조각상이죠. 아주 유명한 조각상인데 이 조각상을 보면은 이렇게 남성이 이렇게 고뇌하는 모습이 잘 보이죠. 우리 인간은 항상 고민을 하고 있어요. 여러 고민을 하고 있죠. 오늘은 어떤 날일까, 우리 미래는 어떨까, 이런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고민 중에서 원초적인 그 고민 중 하나가 인간은 왜 태어났을까입니다. 인간은 왜 태어났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나요? 가끔 저도 하긴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철학적인 답변을 보면은 이제 소크라테스나 이런 유명한 철학자들 있잖아요. 이런 철학자들이 인간은 고귀하고 존귀하며 어떤 짐승들과 우리들은 차이가 있고 사회를 이룬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다면 생물학적인 답변은 무엇이 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입니다. 우리가 삶은 유한한데 결국은 모든 생명체는 죽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자리에는 이렇게 부모님들과 같이 오신 학생 여러분들이 많이 있는데 부모님들과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요? 상당히 많이 닮아 있죠. 그러니까 무언가가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다음 세대로 무언가 나의 무엇이 전달이 되어지고 그 다음 세대로 전달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과 같은 모든 생명체는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것이 남아서 계속해서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인류는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발전을 해온 거죠. 그렇다면 이런 생물학적인 답변을 통해서 무언가 어떤 인간의 사람의 특성이나 형질이 다음 세대로 전달이 되어진다는 걸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엄마와 아빠를 너무 닮았으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그것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보자, 그리고 정의를 한번 해보자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그 시발점을 만들어 주신 분이 이 그레고어 멘델이라는 수도승입니다. 이 그레고어 멘델은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도 많이 보셨죠. 이 멘델은 수도승인데 그때 그 1800년대 이때는 이제 아주 공기 좋고 뭐 물도 좋은 이런 산골짜기에 수도원들이 있었어요, 유럽에. 그래서 그 수도원에서 수도승들이 모여서 신학도 공부하고 뭐 수학이나 과학도 공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곳에서는 아주 깊은 산골이니까 자급자족을 해야 하는 생활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농사도 짓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이 그레고어 멘델이라는 분은 완두콩 아시죠? 네, 완두콩과 같은 이런 식물들을 통해서 무언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 형질이 전달되어진다는 개념을 실험적으로 증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이라는 개념이 이때부터 정확하게 생긴 거죠. 다만 이때는 너무 과학 수준이 발전하지 못해서 뭔가 유전은 되는데 뭐가 어떻게 유전되어지는지는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몇십 년 동안 수많은 과학자들이 유전되어지는 게 뭔지 관심을 가졌고 여러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보시는 것처럼 DNA, RNA 혹은 단백질,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아마 유전의 아주 중요한 물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60년이 또 흘렀습니다. 에이브리 머클라우드 맥카티 실험과 여기 보이시는 허시 체이스 실험을 통해서 유전 물질이 DNA임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DNA임을 밝히게 된 거는 이제 DNA랑 RNA랑 단백질 3개의 후보군이 있었잖아요. 이 각각을 표지를 한 다음에 투입을 해본 거예요, 생명체에. 그래서 진짜 유전되는 것이 뭔지를 체크를 해보니까 DNA가 유전 물질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공로를 통해서 이 엘프리드 허시 박사님께서는 1969년도에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수상을 하셨죠. 이렇게 우리 인류가 이제 유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유전이 될 때 핵심 물질이 무엇인지, 그것이 DNA다까지 밝혔습니다. 자, DNA가 밝혔으면 그 DNA가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원리로 작동을 하는지가 상당히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처음 해야 했던 것이 DNA의 구조를 밝히는 거였습니다. DNA 여기 보이시면 여기 사진 보이시죠? 네, 이런 DNA의 구조를 밝히는데 역할을 하신 분이 왓슨과 크릭이라는 이 두 박사님이세요. 이 왓슨과 크릭의 박사님은 DNA의 구조를 밝힘에 따라서 1962년도에 역시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이 DNA 구조가 밝혀진 것은 생물학계에서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이 구조를 밝힘에 따라서 정말로 다양한 생물학적인 이런 지식들을 습득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잠시만 이 DNA 구조에 관해서 잠깐만 그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은, DNA는 베이스랑 슈가랑 그 인산기 이렇게 3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들이 이렇게 줄줄줄줄줄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져 있고, 이것들이 이 염기쌍이 항상 아무렇게나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짝꿍들이 존재를 해요. 짝꿍들이 존재를 해서 약어로 이 베이스를 AT라고 하거든요. A랑 T는 항상 짝꿍을 이루고 G랑 C랑을 짝꿍을 이루다. 그래서 짝꿍이 존재를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들이 이중 가닥으로 존재를 하는 것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게 꼬여져 있는 형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러한 DNA 구조를 밝힘에 따라서 생물과학계가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되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다음과 같은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이론은 센트럴 도그마, 한국말로 중심 이론이라고 하는데, 유전 정보의 흐름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유전 물질이 DNA인 것도 알게 되었고, 유전 DNA의 구조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DNA로부터 어떻게 유전 정보가 우리 몸속에서 흘러가는 것까지 알게 된 거죠. 이 센트럴 도그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유전 정보는 어디에 담겨 있다고 했죠? DNA, 그죠? 근데 이 DNA에서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DNA에 있는 유전 정보를 꺼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꺼내는 작업이 보시는 것처럼 전사, 한국말로 전사, 영어로는 트랜스크립션이라는 곳 불려요. 그래서 DNA에 있는 유전 정보를 꺼내서 RNA라는 형태로 전환을 시켜줘요. 그리고 이 RNA는 그 이후에 단백질 공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라이보솜이라고 불리는. 그래서 라이보솜으로 가서 트랜슬레이션을 불리는 번역 과정을 통해서 단백질, 프로테인인 단백질로 최종적으로 합성되어 만들어집니다. 결국 유전 정보의 흐름은 DNA, RNA, 프로테인 이 순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모두 어디서 일어나냐? 세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세포는 우리 같은 이렇게 휴먼은 인간을 포함한 다양한 그 생물들 중에서 핵을 갖고 있는 생명체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진핵 생물이라고 하는데, 이런 DNA는 모두 다 핵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DNA에서 전사를 통해서 RNA가 합성이 되어지고, RNA가 결국 그 핵 밖으로 나와서 라이보솜이라는 단백질 공장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유전 정보의 흐름을 통해서 생명과학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시대가 도래했어요. 현재에도 진행 중이고요. 분자생물학이라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혹시 분자생물학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분자생물학은 생물학을 분자 수준에서 관찰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보시면은 이게 세포인데 세포 안에는 여러 소기관들과 핵이랑 뭐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 분자 수준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이에요. 그래서 세포 안에 일어나는 이 분자 수준에 일어나는 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DNA 구조를 밝힘으로써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닦여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분자 생물학 시대가 왜 중요하냐면 이런 개념이 없을 때 만약에 우리가 아프잖아요. 우리가 몸이 아파요. 아파서 열이 나고 막 기침이 나고 해. 그러면은 그냥 옛날부터 내려왔을 때 알고 있던 약초를 먹으면 좀 좋더라. 그리고 몸을 좀 쉬면 돼. 그냥 아프니까 좀 쉬어. 한 이틀 쉬면 나을 거야. 이랬는데 현대에는 질병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것을 제어까지 할 수가 있게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질병이 걸리면 결국 세포 안에서 원래 정상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일들이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 문제가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분자들의 반응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어하거나 그 원리까지 다 알 수 있게 된 거죠. 즉 분자 생물학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진정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원인과 치료를 모두 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는 존재라고 했죠. 인간은 결코 여기까지만 이해하고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더 욕심이 나요.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DNA 구조까지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몸속에 있는 DNA의 전체 염기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DNA에는 유전 정보가 담겨 있는데 이거를 다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전체 유전자 DNA 설을 파악을 해서 암도 정복하고 노화도 정복하고 여러 꿈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쳐서 2003년도에 마무리가 되어지는 인간 지놈 프로젝트라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처음 시작을 할 때는 과학이 아주 발달하지 못해서 현재는 인간 지놈 프로젝트, 인간 지놈사를 알려면은 한 2, 30만 원? 이 정도의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면은 다 분석을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런데 이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못해서 인간 DNA가 엄청 길잖아요. 길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하나씩 쪼개갖고 전 세계에 있는 여러 기관과 수많은 연구자들이 각각 하나씩 나눠서 그것을 서열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시간과 돈과 이런 것들이 필요를 했죠. 그래서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쳐서 결국 인간의 DNA서를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 DNA서를 다 알게 되니까 다음과 같이 아주 중요한 정보들을 얻었어요. 보시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인간 DNA서는 ATGC 이러한 서열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서열들이 이루어진 것을 이렇게 쭉 보니까 전체 DNA를 우리가 지놈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안에서 단백질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유전자로 가는데 인간 전체 지놈은 약 3.1억 베이스 페어로 이 ATGC 서열이 3.1억 베이스 페어로 엄청 긴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세포 있죠. 세포 하나에는 DNA가 들어있잖아요. 그 DNA를 꺼내서 이렇게 일자로 쭉 나열을 하면은 어느 정도가 되냐면 2m가 돼요. 2m. 세포 하나에 들어있는 게 엄청 길죠. 그 거대한 분자가 조그만 눈에도 보이지 않는 세포 그 안에 핵 안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긴데 인간의 유전자 수는 약 2만 개에서 2만 5천 개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발견되어지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중요한 거는 유전자 이외의 영역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전자가 엄청 중요하다고 막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결과를 이렇게 보니까 유전자 서열이 얼마 안 되네요. 생각보다 1에서 2%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 과학은 이 유전자 이외의 영역이 왜 중요한가를 이렇게 더 집중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전자 이외의 영역은 다양한 기능을 하는데 대부분 요즘 관심이 있어 하는 거는 이 유전자를 발현시키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전사 있죠. 이 전사를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에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인류는 인간 지놈 프로젝트를 통해 얼마나 발전하였나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발전을 했을까요? 어느 정도? 20%? 20%보단 좀 더 많이 발전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것을 정확하게 퍼센테이지로는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는데 엄청 큰 발전을 한 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희가 처음 인간 지놈 프로젝트를 했을 때 기대했던 것만큼을 발전을 하지 못했죠. 왜냐면 지놈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면 유전자 다 우리가 서열 다 아니까 암도 정복하고 뭐 노화도 정복하고 다 할 줄 알았는데 우리 현재 암 정복했나요? 현재 2025년도에? 아니죠. 감기 정복했나요? 아니죠.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 힘들어 했잖아요. 그죠? 감기는 특히나 정복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는데 돌연변이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일단은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정복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렇다면은 인간 DNA 서열에 저장되어 있는 이 정보 외에도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암시하는 약간 자극적인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자, 여기 보시면 왼쪽은 인간의 전체 유전자 서열을 모식도한 거고요. B는 침팬지의 전체 DNA 서열을 모식도한 겁니다. 사실 이 침팬지의 전체 DNA를 분석을 할 때 조금 너무 서열 분석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 나머지만을 비교해 봤을 때 차이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98%가 동일합니다. 차이는 2%밖에 되지 않아요. 여기 이 그림은 이전에 타임지에서 나왔던 표지인데 침팬지랑 인간이랑 하이브리드 된 이런 형태죠. 자, 인간 DNA 서열은 사실 침팬지랑 2%밖에 차이 안 나는데 우리가 침팬지와 같나요? 완전히 다르죠. 그 말은 이 유전자 서열, 즉 DNA 서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조금 더 제가 나가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저희 분자 후성 유전학 연구실의 박사님과 이렇게 대학원생들의 이 사진이요. 보통 저희 실험실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이 정도가 유지가 되어지고 있는데 보시면은 어때요? 얼굴이나 키나 뭐 외형이나 모두 다 다르죠? 네. 이렇게 다 다른데 DNA 서열의 차이는 0.1%도 안 돼요. 네. 거의 DNA 서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너무 다르잖아요.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어떤 운동 능력도 다르고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우리가 다를까? 왜 우린 서로 다를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현대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유전자 발현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아까
센트럴 도그마라고 말씀드렸죠. 센트럴 도그마에 따라서 유전 정보는 DNA, RNA, 그리고 단백질 이 순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흐르는데 실제로 세포 내에서 대부분 기능을 하는 것은 단백질입니다.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을 하는 거지 세포 내에서 어떠한 일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일을 하는 것의 대부분은 단백질이에요. 물론 RNA도 어느 정도 하긴 하지만 대부분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우리 몸속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특정 기능을 하거나 아니면 신호 전달 물질로서 사용되어지거나 아니면 구조를 이루거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DNA, RNA, 단백질 이렇게 정보가 흐르는 현상, 이것을 보통 유전자 발현이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예. 이 유전자가 어떻게 발현이 되었자, 진이 익스프레션 되었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유전자 발현이 상당히 여러분들과 제가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저희 인간 한 명 안에서도 큰 차이가 있어요. 자, 우리가 상상을 할 때 심장세포 있죠? 심장세포, 근육세포, 무슨 상피세포, 뇌세포 이런 여러 세포들이 있잖아요. 이런 여러 세포들이 모양이 어떠냐면 다 달라요. 그리고 그 기능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DNA는 어떻죠? 완전히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DNA는 결국은 엄마와 아빠, 그러니까 난자와 정자로부터 하나씩 그 DNA를 받아서 하나의 세포에서 계속해서 분할을 한 거기 때문에 DNA 서열은 우린 다 똑같아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세포들은. 근데 완전히 세포들의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그 기능도 다르고. 그럴 수 있었던 거는 유전자 발현의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전자 발현의 차이가 이렇게 다름에 따라서 세포들의 모양이나 기능들이 다르다는 거죠. 즉 우리 여러분들 옆에 있는 친구들은 서로 옆을 봤을 때 유전자 발현이 극히 다르다는 거예요. 극히 다르기 때문에 다른 외형과 다른 성격 등 모든 것을 모든 것이 다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전학 너머의 세계가 존재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DNA만으로는 설명을 할 수 없고 DNA에 담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구나라는 걸 우리 인류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제 전공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유전학 너머의 세계를 봤을 때 어떠한 학문이 제일 중요하고 핵심적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다음과 같은 학문이 중요하다고 많이 얘기를 해요. 아마 이 내용은 좀 상당히 많이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렇게 알려진 이런 새로운 학문이고요. 이 학문은 유전학의 하위 학문입니다. 저는 후성 유전학을 주로 연구를 하고 있어요. 후성 유전학 혹은 후생 유전학이라고도 불리는데 영어로는 에피제네틱스입니다. 에피가 뒤, 후 뭐 이런 내용이고요. 제네틱스라는 게 유전학이에요. 그래서 한글로는 후성 유전학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요. 이 후성 유전학은 DNA의 염기설이 변화하지 않는 상태에서 유전자 발현이 조절이 되어지거나 아니면 그 다음 세대로 무언가 전달이 되어지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지 유전자 발현이 되게 세포마다 다 다르다고 했죠. 근데 DNA설은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DNA설 외에 다른 무언가가 이렇게 어떻게 유전자 발현을 조절을 하느냐, 그것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후성 유전인자는 현재까지 알려진 게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다른 건 너무 많으니까 오늘은 저는 히스톤 공유 변형만 얘기를 할 거예요. 이 히스톤 공유 변형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을 때 DNA가 어떻다고 했죠? 엄청 길다고 했죠. 세포 하나에 있는 것만 쭉 잡아당겨도 제 키보다 더 커요. 그런데 그러한 거대한 분자를
자그마한 세포의 핵 안에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엄청 압축해야죠. 엄청 압축할 수 있었던 핵심이 뭐냐면 이 히스톤이라고 불리는 단백질이에요. 이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에 DNA가 이렇게 감겨 있는데 이것이 아주 효율적으로 압축을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압축을 시키는 건 좋아요. 거대한 분자를 압축시켜서 많은 유전 정보를 저장을 하긴 쉽잖아요. 그런데 DNA가 유전 정보를 저장만 해야 할까요? 아니죠. 꺼내 써야 하잖아요. 그죠? DNA에서 RNA로 유전 정보를 꺼내 써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세포는 이 DNA에 감겨있는 이 히스톤을 그 특정 상황이나 시기에 따라서 이 히스톤 단백질을 빼어내줘야 해요. 빼어내줘야지 그 DNA가 겉으로 노출이 되어지고 그걸 바탕으로 유전 정보를 꺼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DNA랑 히스톤이랑 감겨있는 이 구조가 되게 다이나믹하게 변해야 해요. 그래서 히스톤 단백질을 꺼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여기에 다양한 화학기가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메틸기나 아세틸기나 아니면 뭐 프로테인도 그렇고요. 뭐 유비키틴이나 수모가 같은 이런 다양한 단백질들이 이 히스톤 여기에 꼬리 부분에 이렇게 탁탁탁 붙을 수가 있는데 이것에 따라서 이 뉴클레오좀 그러니까 히스톤이랑 DNA가 감겨 있는 이 구조가 깨어질 수가 있어요. 깨어지고 히스톤을 꺼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상태에 따라서 다시 히스톤을 집어 넣을 수도 있고요. 이것이 아주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조절이 되어지기 때문에 유전자 발현을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려면 DNA랑 히스톤이 감겨 있는데 그것을 깨어서 DNA를 노출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조절하는 핵심 인자라는 거고 이런 DNA 메틸화나 이런 비번역 RNA 역시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히스톤 공유 변형에 대해서 나타낸 그 그림이에요. 되게 복잡하죠. 네, 실제로 요게 어떤 걸 나타내냐면 이 히스톤은 단백질인데 단백질들은 다 서열들이 있어요. 단백질 역시 여러 아미노산이 줄줄이 이어져 있는 형태인데 각각의 이러한 아미노산에 다양한 그 케미컬 그룹이 붙거나 프로테인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틸기가 붙을 수도 있고 아세틸기가 붙을 수도 있고 인산기가 붙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양한 장기에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붙게 되면은 여러 신호 체계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히스톤 공유 변형은 정말로 다양하고 복잡한데 지금 제가 그림으로 보여준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히스톤 공유 변형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모든 히스톤 공유 변형이 다 담겨 있는 그림을 찾으려고 해도 도저히 못 찾겠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계속 새로운 게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이러한 히스톤 공유 변형은 어떻게 생기냐면 히스톤 공유 변형을 쓰는 단백질들이 있습니다. 결국 히스톤 공유 변형을 시키는 것도 단백질이에요. 그런 단백질들을 라이터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히스톤 공유 변형이 계속 붙어있냐? 아닙니다. 이것이 떼어질 수도 있어요. 떼어지는 건 지우개인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렇게 쓰여진 히스톤 공유 변형 있죠. 히스톤 공유 변형이 결국에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라는 신호로서 작용을 하는데 그 신호를 누군가는 읽고 일을 해야 하잖아요. 그 읽고 일을 하는 단백질들을 흔히 리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리더 단백질들이 와서 유전자 발현을 아주 역동적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넌 여기 가서
이 유전자에 발현이 될 수 있게 스위치를 켜. 그리고 여기 가서 꺼. 이런 신호를 줄 수 있는 게 히스톤 공유 변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후성 유전학이 왜 중요한지 그 예시들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예시들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보시면 왼쪽에는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어때요? 눈, 코, 입이랑 뭐 다 똑같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수정란에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 일란성 쌍둥이는 상당히 거의 동일한 외형을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란성 쌍둥이가 만약에 성인이 되었을 때 반드시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론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유사하게 클 가능성이 무척 높지만 보시는 것처럼 어떠한 환경적인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성인이 되었을 때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의 핵심은 후성 유전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그 예시를 말씀드릴게요. 보시면은 여기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가 있는데 뭐 식습관 그리고 뭐 어떤 환경적 공해가 있거나 이러한 환경, 그리고 술과 담배, 그리고 게으른 생활 습관, 그리고 어떤 특정 미생물에 의한 감염 등의 이유로 이런 나쁜 환경에 많이 노출이 되어지게 되면은 우리 여기 있는 남성과 여성에는 나쁜 후성 유전 패턴이 쌓이게 돼요. 원래 정상적인 후성 유전 패턴이 정상적으로 되어서 유전자 발현 패턴이 아주 정상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이런 나쁜 환경에 노출이 많이 되어지게 되면은 나쁜 후성 유전 패턴이 쌓입니다. 근데 나만 안 좋으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생식 세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모들에 의해 태어난 자녀 같은 경우에는 뭐 비만 이나 당뇨 등 정말로 다양한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무척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적 변화에 의해서 부모가 갖고 있었던 그 나쁜 패턴이 다음 세대로 전달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피자나 이렇게 뭐 햄버거 같은 패스트푸드 좋아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그렇죠. 안 좋아해요? 다행입니다. 네. 어머니는 좋은 후성 유전 패턴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고요. 왜 또 후성 유전 패턴이 중요하냐면 지금 제가 이렇게 뭐 심장병이나 이렇게 다양한 질병과 관련된 후성 유전 변화의 예시를 가져왔는데 대부분의 질병이 걸린 환자들의 샘플을 보면 후성 유전 패턴이 정상과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후성 유전 패턴이 안 좋아져서 질병이 걸렸는지 질병에 걸렸기 때문에 후성 유전 패턴이 나쁜 건지에 대해서 사실 그 상관관계가 살짝 모호하긴 해요. 하지만 아주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질병이 걸린 사람들한테는 후성 유전 패턴이 정말로 비정상적이고 유전자 발현 패턴이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병 치료의 타겟으로 후성 유전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현실적이고 가까운 예시를 말씀드릴게요. 이 연구는 2019년도에 네이처라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널에 실린 연구 결과예요. 우리가 이제 학생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부모님들, 특히 아빠들이 오늘은 술이 너무 한잔 하고 싶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뭐 비가 오는 날이거나 아니면 뭔가 으슬으슬 뭐 가을 바람이 분다거나 그럴 때 술이 한잔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집에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 이유를 후성 유전학적인 이유로 알코올과 뇌 기억과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한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술은 뭘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건 알코올이죠. 이 알코올을 섭취를 하게 되면은
알코올 분해를, 이게 알코올이 결국은 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간에서 분해를 합니다. 알코올을 분해를 하게 되면 아세테이트라는 것이 이 형성이 되어지게 돼요. 분해되어서 이 아세테이트가, 간에서 분해된 아세테이트가 혈관에서 혈류를 타고 쭉 올라가서 뇌까지 전달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고 있는 히포캠퍼스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세포 안으로 아세테이트가 보시는 것처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아세테이트는 다시 아세틸코에라는 것으로 변환하게 되는데 이 아세틸코에는 이 지역에 있는 특정 유전자의 히스톤의 아세틸기를 더 달게 하는데 아주 핵심으로 작용을 할 수 있어요. 즉 뇌세포의 후성 유전 패턴을 완전히 바꾸게 된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뭔가 술을 먹었을 때 기억적으로 오늘 내가 술을 먹고 싶구나, 저번에 되게 술 먹었을 때 그때 감정이 너무 좋았으니까 라는 것이 기억에 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아마도 많은 아버님들이 비가 내리면 술 한잔 하고 싶다고 하시는 거라고 이 논문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재미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저 왼쪽에 보면 플로리다 목수개미입니다. 플로리다 목수개미의 사진인데 왼쪽이 일개미이고 오른쪽이 병정개미예요. 누가 봐도 다르게 생겼죠. 그죠? 일개미는 조그맣고 병정개미는 덩치도 엄청 크고 턱도 엄청 강인하고 두텁고요. 그런데 재미난 거는 일개미와 병정개미는 모두 다 여왕개미로부터 동일하게 태어나요. 동일한 형태로 태어나고 이 먹이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성체가 되었을 때 이렇게 다른 형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병정개미와 일개미를 대상으로 후성 유전학적으로 변화를 한번 주면 재밌지 않을까 하고 과학자들이 생각을 해서 실험을 해봤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히스톤 아세틸화 있죠. 그 히스톤 아세틸화를 떼어내주는 단백질이 있어요. 떼어내주는 단백질이 있는데 그것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이 있습니다. 그 약물이 트리스코타틴 A라는 약물이고 약으로 TSA라고 해요. 즉 TSA를 처리를 하게 되면은 그 히스톤 아세틸화를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TSA를 병정개미한테 한번 먹여봤어요. 계속 주기적으로 먹이니까 이 병정개미가, 원래 병정개미는 먹이를 나르나요, 안 나르나요? 안 나르죠. 안 나르고 항상 그 입구를 지키고 천적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병정개미들이 먹이를 나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마치 일개미처럼 역할이 변한 거죠. 그래서 왜 그런지 보니까 후성 유전학적으로 이 패턴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재프로그래밍이라고 해요. 원래 갖고 있던 후성 유전 프로그램을 패턴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재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서 유전자 발현 패턴이 변하겠죠. 그래서 어떤 유전자가 변하는지 봤더니 호르몬과 관련된 유전자 발현이 많이 변했습니다. 이 호르몬은 결국은 어떤 신호를 주는 그 단백질들이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해라 하는 신호들인데 그 신호 체계가 병정개미가 원래 몸속에서 봤던 신호 체계가 완전히 깨지고 일반적인 일개미가 받는 신호 체계로 바뀜에 따라서 병정개미가 일개미화가 된 거죠. 그렇다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환경적 변화에 의해서 이 경우에 환경적 변화는 TSA라는 약물을 처리한 경우죠. 그래서 후성 유전 패턴을 바꾸는 것이 아주 엄청나게 우리한테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예시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제 연구 결과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 연구 결과를 말씀드릴 텐데 저는 이렇게 후성 유전 재프로그래밍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그리고 많은 과학자들도 저와 동일한 생각을 갖고 여러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재프로그래밍 현상을 특히 노화에 적용을 하고 싶어요.
사실 노화라는 것이 정의를 보면은 시간 흐름에 따라 생물의 신체 기능이 퇴화되는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는다고 하죠. 노화 정복은 아마도 모든 우리 인류의 꿈일 거예요. 죽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더욱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게 우리 인류가 아마 처음 집단 생활을 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아마 적어도 시작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보시는 것처럼 어리고 젊을 때에 비해서 이렇게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이런 원래 가지고 있던 후성 유전 패턴이 완전히 변화하게 됩니다. 후성 유전 패턴이 변화하게 된다는 건 무엇을 뜻하죠? 유전자 발현 패턴이 바뀐다는 걸 뜻해요. 그렇다면은 이것을 이렇게 나이가 먹음에 따라서 발생한 이런 후성 유전 패턴을 다시 젊었을 때로 되돌려 보자. 이것이 이 후성 유전학에 기반해서 노화를 치료하고 극복을 하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의 최종 목표입니다. 저 역시 그렇고요. 그래서 후성 유전 패턴을 젊게 만들어서 노화를 극복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왜냐하면 희성 공유병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모든 것을 다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다 하고 싶어도 너무 많아서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주로 연구를 하는 파트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는 히스톤 수모아라는 것을 주로 연구를 해요. 수모아는 보시면은 수모라는 단백질이 있어요. 이 단백질이 이 히스톤에 이렇게 결합되어질 수 있는데, 이것을 히스톤의 수모아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수모아의 특징을 보면은 메틸기나 아세틸기와 같이 이런 케미컬 그룹보다 훨씬 더 어때요? 사이즈가 크죠. 800배, 300배가 커요. 그리고 이 수모아 단백질이 자기들끼리 또 결합이 되어서 분자 크기가 훨씬 더 증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히스톤 수모아 연구가 중요한지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전투기가 있어요. 전투기가 이렇게 쭉 날아가다가 아래 관역이 있으면 거기에 폭탄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관역이 작은 게 맞추기 쉬울까요? 관역이 큰 게 맞추기 쉬울까요? 큰 게 훨씬 쉽겠죠. 그만큼 이렇게 히스톤 수모아는 그 DNA 상에서 훨씬 더 크게 노출이 되어지기 때문에 더욱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고 많은 과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톤 수모아에 의해서 아주 뭔가 역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것을 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 수모아를 시키려면 어떤 단백질들이 필요하는데, 이런 수모아에 필요한 단백질들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설명하지 못하면은 그 다음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말씀드렸던 이 수모 단백질이 처음에 DNA에서 RNA를 거쳐 단백질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만들어진 수모 단백질이 있는데,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조금 미성숙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모 프로티에이즈라는 단백질이 와서 이것을 성숙한 형태로 바꿔줘요. 그리고 성숙하게 된 수모는 다양한 타겟 단백질들에게 E1, E2, E3라는 이 단백질들의 순차적인 반응에 따라서 이 타겟 단백질의 수모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결국 이 수모화를 시키는 경로에는 여러 단백질들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저는 여기 E2 있죠. E2라고 적혀있는 이 단백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실험을 하다가 최근에 얻은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면은 0이라고 적혀 있고 여기 올드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그래서 0은 젊은 세포를 의미하고요, 올드는 나이가 든 세포를 의미합니다. 이 젊은 세포와 나이 든 세포를 각각 구분을 하였어요. 그래서 각각 구분한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 UBC9이라는 수모 E2 단백질 있죠. 이 수모 E2 단백질의 양이나 어떠한 그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을 한 실험이에요. 이 실험은 웨선 블라팅이라고
생물을 다루는 대부분의 실험실에서 아주 흔하게 사용이 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단백질의 존재 유무를 알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젊은 세포에는 UBC9 단백질에 해당하는 것이 존재한다고 이렇게 밴드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요. 그런데 나이 든 세포는 어떻죠? 훨씬 많이 감소를 하죠.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대신에 이 UBC9에는 이 UBC9을 조절할 수 있는 신호 체계 중 하나가 수모인데, 이 수모가 UBC9에 붙은 형태가 또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형태가 젊은 세포에 비해서 보시면 어떻죠? 훨씬 많아졌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나이가 먹음에 따라서 특정 단백질, 제가 관심이 있어하는 UBC9 단백질에 무언가 수모라는 단백질이 더 붙은 형태가 많이 관찰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UBC9의 수모가 붙은 형태가 왜 중요한지 제가 한번 노화와 관련돼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일반적으로 세포가 죽을 때까지 한 20번 조금 넘게 분열을 해요. 20번 조금 넘게 분열을 하는데, UBC9에 이렇게 수모화가 인위적으로 합쳐진 이 형태를 엄청 증가시켰더니 어떻게 됐죠? 수명이 증가했죠. 20에서 20.8에서 28.5로 증가를 했죠. 그만큼 세포가 죽을 때까지 훨씬 더 많은 분열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만큼 세포 수명이 증가를 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실험 결과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유는 모르겠지만 UBC9이라는 단백질에 수모 단백질을 더 붙여주니까 세포가 더 오래 살더라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서 그 이유를 알아보는 실험을 다음과 같이 했어요. 이 실험은 어떻게 했냐면, 세포 있죠. 이 세포에서 이 UBC9에 수모화가 붙은 형태를 인위적으로 증가시킨 상태랑 그렇지 않은 형태의 세포에서 RNA를 다 뽑았습니다. RNA를 다 뽑아서 전 유전체 분석을 했어요. 우리가 전에 휴먼 지놈 프로젝트를 할 때는 한 사람의 DNA를 분석할 때 10년 이상 걸렸다고 했죠. 저는 이 실험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이 세포에 있는 전체 RNA가 어떤 유전자가 발현이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실험 결과를 보니까 에너지 대사, 그러니까 밥을 먹거나 뭐 에너지원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분해하고 에너지로 변환하는 이것과 관련된 유전자들의 발현이 엄청 많이 증가한 걸 알 수가 있어요. 대신에 단백질을 합성하는 단백질 번역은 엄청 감소하는 패턴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패턴이 언제 일반적으로 관찰이 되어지냐면 시기 제한을 했을 때요. 시기 제한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영양소보다 그 양을 줄였을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어는 칼로리 레스트릭션이라고 하고요. 한국말로 시기 제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시기 제한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 보시면 인간을 포함한 다양한 생명체들 있죠. 이 모든 생명체들에서 시기 제한을 해주게 되면은 에너지 대사의 핵심인 마이토콘드리아나 이런 거 관련된 그 에너지 대사와 관련된 유전자들이나 단백질의 활성도가 엄청 증가를 해요. 반대로 트랜슬레이션은 엄청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단백질 번역은 엄청 낮아져요. 그리고 모두 다 수명은 엄청 증가해요. 이 패턴은 정말 오랫동안 잘 알려진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것보다 더 영양소 레벨을 낮췄더니 그러면 오히려 기아 현상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을까 했는데, 근데 아주 극도로 그런 상황까지만 가지 않게 된다면은 오히려 우리 몸 속에 있는 그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에너지 대사는 증가시키고 단백질 합성을 낮춰서 되게 천천히 이렇게 성장을 하게 합니다. 그에 따라서 훨씬 더 오래 살 수 있다고 잘 알려져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것과 이러한 현상과 제가 발견한 현상이 관계가 있는지 실험을 해봤어요.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컨디션은 2.0%의 그 글루코즈, 그러니까 당을 주게 되는 조건인데, 이때 약 19.92번의 세포 분열을 하고 세포가 죽게 됩니다. 하지만 그 영양소를 0.5%로 확 낮췄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훨씬 더 그 세포 수명이 증가를 하게 돼요. 중요한 거는 이 UBC9의 이 자체 수모화가 되어질 수 있는 이 사이트에 제가 돌연 변이를 시켜봤을 때, 그래서 이 위치에는 절대 수모화가 되지 못하는 이런 형태의 단백질을 만들었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세포 수명이 감소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칼로리 제한, 그러니까 식이 제한을 했을 때 증가한 세포 수명이 전혀 관찰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UBC9의 자체 수모화가 증가를 하게 되어지면은 그 에너지 대사와 단백질 번역을 조절을 해서 칼로리 제한과 유사한 상황을 만들어지게 되고 우리가 오래 살 수 있는 상황으로 이끈다라는 것이 제 연구의 큰 요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 연구 결과가 왜 중요한지 생각을 해봤어요. 자, 저희는 이제 고도 비만이 이렇게 수명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뉴스도 많이 나오고 했잖아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연구 결과가 모든 생명체에서 식이 제한을 했을 때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이 정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질병이 걸릴 확률도 극히 낮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죠? 저희는 오늘도 소세지랑 햄 없이 밥 먹기 싫잖아요. 저 역시 이렇게 야채만 먹고 이렇게 하기 너무 힘들고 저희 아이들도 편식이 너무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연구 결과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식이 제한을 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식이 제한과 유사한 환경을 분자 생물학적으로 유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실질적으로 치료제나 아니면 어떤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여러 연구들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후성 유전 재프로그래밍이 아주 중요하고 저도 이것에 너무 관심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걸 실제로 해야겠죠. 우리가 인류가 이게 중요한 걸 아니까.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이고 앞으로 어떠한 식으로 과학이 발전을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후성 유전 인자들은 대부분 너무 중요했고 너무 타겟들이 너무 많아요. 타겟들이 너무 많아서 이 후성 유전 인자를 잘못 조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질병 치료에 중요한 유전자도 치료하지만 나머지들도 너무 안 좋게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작용이 너무 심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질병 치료에 중요한 후성 유전 인자만 타겟팅해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현재 많이 개발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이 개발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발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전자 가위예요. 유전자 가위도 최근에 상당히 그 이슈가 되어서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샤르팡티에와 다우드나 이 두 박사님을 통해서 유전자 가위가 이렇게 발견이 되었고요. 그 공로에 따라서 2020년도에 노벨 화학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이 작동 원리는 아주 간단한데, 그 세포 안에 있는 DNA의 특정 지역 있죠. 아주 특정 지역을 타겟팅해서 자르거나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단백질을 발견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단백질과 그 타겟팅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발견을 한 거죠. 이 단백질의 이름은 캐스9이라는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유전자 가위는 현재 유행하고 있는 그 유전자 가위는 캐스9 단백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캐스9 단백질을 이용을 해서 이런 유전자 치료, 후성 유전학적인 치료를 하려고 많은 과학자들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박사님이 발견한 캐스9 단백질의 큰 특징은 두 개예요. 첫째, 아주 정확하게 타겟팅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치료제로 개발을 했을 때 내가 이 유전자를 치료를 하고 싶은데 이 단백질이 들어가서 다른 유전자를 건드리면 어떨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부작용이 엄청 심해지겠죠. 내가 원하는 데만 치료를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타겟팅의 효율이 엄청 좋고요. 두 번째로 그 경제적이고 효율이 너무 좋아요. 기존에도 여러 방법들이 있었는데 너무 비효율적이었는데 그 효율을 아주 극한으로 끌어올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정 그 지놈상의 특정 지역으로 가서 특정 유전자를 가 있는 그런 DNA선을 자르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런 저와 같은 후성 유전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 시스템을 이용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캐스9이라는 단백질에서 내가 원하는 지역에 타겟팅하는 그 지역만을 제외하고 그 DNA를 자르는 부분 있죠. 이 지역만을 단백질설을 없앱니다. 없애고 마치 프랑켄슈타인처럼 그 지역에 후성 유전학적인 히스톤 공유 변형과 같은 후성 유전학의 인자들을 조절할 수 있는 단백질들을 이렇게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키메라 단백질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백질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후성 유전학 패턴을 바꾸고 유전자 발현 패턴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현재 만들어졌고요, 사실. 하지만 치료제로서 가기에는 훨씬 더 정교하고 효율이 높아져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끌어올리고 있는 연구들을 많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곧 인간에 의한 유전자 조작의 시대가 도래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실험실 상에서는 정말로 쉽게 가능하고요. 하지만 아직 이것이 인간을 대상으로 치료제까지 가려면 많은 허들을 넘어야 하긴 해요. 윤리상의 문제도 있고 효율상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어떤 타겟을 해야 최대 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지 이러한 연구들이 반드시 필요하긴 한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이러한 것들이 해결되어서 유전자를 조작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